2강 경제체제 및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중간에 아마 경제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거를 역사랑 관련해서 잠시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보면 경제체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얘기를 한다. 그 정도 의미 파악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중요하죠.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전통 관습에 따라서 해결하는 전통 경제 체제가 있고 정부의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 경제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생산수단을 국공유화시키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있고 생산수단을 사유화시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전통 경제 체제죠. 전통 경제 체제는 전통이나 관습, 종교 등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의 장점은 경제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 안정성 및 지속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이제 그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사회 변화 및 발전에 제약이 생기고 외부 변화에 의한 그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경제 체제가 나오는데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건 통상적으로 사회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점은 소득의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는 반면에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제 나쁜 점으로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될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와 결합하여서 사회재산권이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점. 그에 반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형평성이 저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혼합경제 체제가 나오는데요. 혼합경제 체제는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의 한계를 체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계획 경제 체제의 방식을 갖다가 혼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다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 때 신이 있었죠. 그리고 신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 왕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계급 사회를 이루어서 왕, 귀족, 상공인, 서민, 노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황과 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교황은 신의 대리인입니다.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고 왕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과 왕은 동격이 될 수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인해서 왕과 교황이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번 기회에 그 당시에 나왔던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해갖고 절대 군주제를 만들면서 왕이 이제 절대 국가를 갖다가 성립을 시키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왕은 이제 관료제와 군대를 바탕으로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즉 왕은 땅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관료제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돈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그때 이제 상공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배가 한 척이 나갔다가 한 척이 다 돌아오면 대박입니다. 두 척이 나갔다가 한 척이 돌아와도 대박이에요. 근데 배가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게 하나는 태풍이 있고 하나는 해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 입장에서 상공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해상무역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적함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무적함대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라.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왕과 상공인들 간의 결탁을 통해서 절대 왕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왕은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왕이 교황보다 낮은 인간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교황과 왕이 동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황의 권력은 떨어지게 되고 왕의 권력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고 중금주의 또는 중상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지나치게 권력을 갖다가 남용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또 언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이를 바탕으로 해주는 것이 뭐냐면 천부인권설인 거죠. 이 천부인권설을 통해서 부르주아들이 그 왕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미국에서는 독립선언,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왕정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경제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만 하고 경제에는 개입하지 마라.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게 되고 시장 중심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경제 대공황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대가 되면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 가격 기구가 작동을 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까지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참고만 있었는데 이 시장이 제 기능을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공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 개입의 여지를 갖다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비롯한 경제 대공황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작동을 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국가의 기능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정부가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긴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때 정부가 기존까지는 정책을 쓰면서 잘 유지를 했었는데 정부의 정책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 정부의 실패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뒤로 현재까지는 신자유주의가 지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혼합경제체제에 대한 설명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인데, 우리나라에는 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죠. 다만 2항에서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그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또 일정한 정도에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2조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개입의 여지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19조 1항에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2항에서는 다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보면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경제활동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이거는 내버려 두면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을 하고, 즉 사회재산권을 보장한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회재산권 보장과 개인의 이익 추구 보장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 동기를 강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분업과 특화, 교환이 나오는데요. 분업은 하나의 생산물의 생산 과정을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만드는 것보다 공정을 나누고 그 공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더 효율성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화가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잘 만드는 재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업은 생산물 하나를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화는 여러 가지 재화 중에 어떤 한 재화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업이나 특화 모두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분업과 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거 하나만 만들었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특화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업과 특화, 교환이라는 것이 같이 설명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의 원리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기업들은 이제 생산자 입장이죠.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품을 소비하여 더 큰 효용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기업이 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서는 사회재산권 보장이라든가 공정한 경쟁 보장이라든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